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오늘 초도 해석의 주제는 AI와 번역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이런 번역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는 해피한데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 한국의 번역과 AI 쪽을 이끌어 가시는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플리토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모르실 테니까 잠깐 회사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예, 플리토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언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언어 데이터를 생성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언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번역을 해주는 번역 회사였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어떤가요? 예. 이게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에 창업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언어 인공지능이 활발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인공지능이 2016년부터 활발하게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언어 인공지능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좀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교정을 통해서 얻은 언어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던 회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데이터가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뭐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뭔지 수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다 보니 이 회사가 번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번역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번역가들도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번역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뭐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언어 데이터 판매 또 언어 인공지능 학습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 20% 정도는 번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뢰를 하면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도 일부 있지만 예. 그거는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고 맞습니다. 메인 비즈니스는 언어 번역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영어, 한국어 번역상,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의 번역상 이 번역상을 제공하는 데이터 판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번역뿐만 아니라 뭐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손글씨 OCR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든지 저희가 이제 언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GPT처럼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핫할 때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대화형 그 데이터들, 언어 데이터들이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플리토는 번역 회사인데 앞으로 미래에 AI가 발전하면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좀 호황이긴 해요. 오히려 더 기회가 열리는 맞습니다. 시장이군요. 왜냐 그 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언어 데이터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셨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죠. 그 데이터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면 이렇게 언어 데이터가 많은데 네네. 그걸 왜 너희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알파고 이후에 뭐 NMT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 번역이 나오고 뭐 OCR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이 나오면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생성했거든요. 혹은 뭐 크롤링을 하던가.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학습돼야 되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들을 찾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가 2012년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2018년, 19년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국내 업체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2020년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저희에게 데이터를 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챗GPT가 난리잖아요. 예. 그럼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 플리토 같은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구매해서 학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또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을 큰 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데이터를 사는 업체들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언어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많은 서비스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뭐 게임 회사라든지 혹은 가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조차 자체 언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고객들의 저변이 확대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네. 정리하면 플리토는 언어 인공지능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요즘 번역에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엄청 품질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 보실 때 그 전문가로서 요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AI 번역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이 기술이 바뀌었던 그 시점은 20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고요. 혹은 통계 기반이랑 둘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NMT로 바뀌게 딥러닝으로 되죠. 넘어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파파고도 네. 2016년 9월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 번역 우리가 볼 때 와, 뭐 구글 번역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구글 번역 지금 수준의 구글 번역은 2016년 한 10월 정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번역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2016년 전에는 번역기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뭐 결과를 가지고 상대를 좀 웃겨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번역기를 쓰는 수준이고요. 그걸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고. 네. 근데 이제 2016년 이후에 너무 이 성능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큰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준 상황이고요. 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 번역의 수준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번역기의 그 진화가 룰 베이스였다가 통계 기반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오면서 맞습니다. 월등히 좋아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딥L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딥L을 보니까 품질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맞습니다. 오히려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보다 더 훨씬 낫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뭔가 진화가 있었던 건가요? 딥L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개를 네. 하고 있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딥L이 지금 뭐 구글보다 사용량이 많아진다라는 것도 있고 뭐 혹은 한간에 있어서는 또 아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바에 의하면은 자연스러운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자연스러움이 기술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인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전처리라든지 후처리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넣은 것이냐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사실 그 기술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후처리 과정에서 좀 자연스러움을 넣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A에서 B로 번역을 하면은 네. 저희가 직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어색한 말투로 네. 번역이 되는데 그 B로 번역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지금 제너러티브 AI에 들어가는 패러그래프라 그랬죠. 이 문장 자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후처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결과값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이 문장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 자체가 뭔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특별히 발전했다라는 것보다는 후처리를 조금 더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존에 잘하던 팝하거나 구글 번역도 후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팝하고 같은 경우는 후처리를 좀 한 게 많이 보이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후처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팝하고도 사실 구글이랑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영안이라든지 외국어에서 한국어에 있어서 한국어의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자연스러운 부분을 보면은 후처리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번역을 치다 보면은 번역 결과가 딱 나왔다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네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딱 문장이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럼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튜닝을 하는 거군요. 예, 튜닝을 하는 과정이 있죠. 대부분 다 있는데 네. 지금 디벨 같은 경우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번역기를 써보셨잖아요. 네, 예. 대표님 보시기에 제일 잘하는 번역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건 왜 어렵냐면 아이를 뭐 한 10명을 세워놓고 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아이한테 수학을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수학을 대답을 잘하면 그 친구는 수학적인 분야에서 똑똑한 거고 네. 이 친구가 뭐 물리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면 물리에 똑똑한 거고 역사를 잘하면 역사에서 똑똑한 거고 번역기도 어느 번역기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냐라고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결국에는 학습된 데이터가 어떤 분야냐 어떤 언어에 더 많은 학습을 했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역기가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쪽을 많이 학습을 했다 그러면 미디어에 있는 결과값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아랍어라든지 뭐 이런 언어를 더 잘했다 그러면 아랍어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넣는 사람이 넣었을 때 잘 나오면 네. 사람은
이게 더 정확하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던가 이런데 예시가 많이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약간 이 구전 효과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많이 퍼져 나가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뭐 어디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시는 회사니까 예. 뭐 표준 문장 같은 거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런 건 있죠?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는데 요즘에 그 표준 문장조차 안 되면은 사실 번역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들은 잘 되는데요. 네. 뭐 신조어라든지 혹은 이제 수거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네. 이런 걸 갖고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것도 뭐 요즘 언어로 뭐 케바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는 잘 되는데 이런 단어는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번역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또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그런 걸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번역기를 가지고 이거부터 쳐볼 거다. 예, 뭐 사람들이 대단한 걸 쳐보지 않거든요. 네네. 번역기에 제일 많이 쳐보는 게 안녕하세요입니다. 네. 예, 당연히 번역이 되는데 처음에 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 신조어라든지 혹은 뭐 네네. 욕설도 많이 쳐보고 그런 게 이제 잘 되면은 놀랍게 생각하고 그걸 또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네. 그렇게 바이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특수 문장 저희가 블루스코어라든지 아니면 TER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스코어를 판단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플리토도 번역기를 갖고 있죠? 네,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플리토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회사가 그 서비스가 회사의 철학을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제3언어들을 많이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가 번역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디벨 같은 경우도 아랍어가 되어 있지 않고 파파고도 아랍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아랍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다 온 나라에서 아랍어를 좀 열심히 학습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뭐 태국어라든지 동남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신조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신 언어에 있어서는 좀 잘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사랑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다른 번역기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냐 그런 건 상당히 말을 제가 조심스럽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랍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번역상이 있어야 번역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어, 한국어, 영어 이 번역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랍어와 한국어는 번역상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많지 아무래도. 않습니다. 예. 그럼 이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아랍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마이너 언어상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랑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실적으로 하루에 한 50만 개 정도의 데이터상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 언어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뭐 전반적인 양에 비하면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적은 건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국어, 영어하고 아랍어는 좀 있으니까 한 번 중간 언어를 거쳐서 번역하는 그런 접근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중역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역이 실제로 오류가 많습니다. 네, 오류가 많고요. 실제로 중역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언어에서 언어로 디렉트하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이미 뭐 검증이 된 상황이고. 근데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생기는 예, 맞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한국 아랍어로 할 때 한국 영어 학습시키고 영어 아랍어 학습시킨 다음에 그 중간에 영어를 거쳐가게끔 네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은 업체들이 중역에 있는 부분을 하나씩 걷어내고 직접적으로 번역하는 네.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맞습니다. 예. 요즘 챗GPT도 번역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줘 한번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챗GPT 많이 쓰고 있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쓰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 어떻게 보면은 GPT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번역에 있어서는 그냥 문장에 있어서 번역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GPT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네. GPT는 단어에서 들어가는 정보를 상황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게 운동선수가 들어간 문장들, 운동선수 이름이 들어간 문장들 같은 경우를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은 네.
이 이름 자체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 운동에 맞는 번역을 해줍니다. 네네. 근데 일반 번역기를 쓸 때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조건을 조금만 더 줘도 번역 자체가 훨씬 더 잘 되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일반 번역기, 일반 번역 회사들도 그 상황에 대한 걸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펑션을 추가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챗 GPT가 기존 번역기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번역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다. 또 아까 딥L처럼 결합값에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단점은 저희가 일반 번역기를 썼을 때는 결과값이 어색한 경우들을 보면은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안 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챗 GPT는 항상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틀린 번역도. 그렇죠. 네, 틀린 번역도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이제 앞뒤 문장을 보고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말이 되니까 이 문장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죠. 쓸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완전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잘못 썼다가는 더 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판단할 방법은 지금은 없고요. 그 언어를 할 수 있어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번역 언어를 몰라서 기계에다 맡기는 맞습니다. 건데.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이 나올 때는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결국 기술도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뭐 GPT도 마찬가지고 뭐 번역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아이러니한 말씀이신데 언어를 잘 해야 번역기를 잘 쓸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언어를 못해서 번역기를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뭐 예시를 들자면 네. 저 얼마 전에 독일 현지인한테 제가 이메일을 써야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독일말을 모르기 때문에 GPT한테 상황을 설명을 했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 인사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가 쫙 멋있게 써줬어요. 네. 멋있게 써준 다음에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그래도 내가 언어 쪽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다시 번역기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중간에 챗 GPT가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뜬금없이. 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챗 GPT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독일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번역해줘 했는데. 예. 그래서 앞뒤에는 맥락은 맞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를 만약 제가 보냈더라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이메일을 챗 GPT로 보냈구나. 네, 그렇죠. 딱 아는 거죠.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람 성의 없이 이렇게 GPT로 네, 보낼 수가 네, 있어요.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GPT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문장들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막힌다 그런 경우에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인위적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그걸 해결하려다 네. 보면은 그 안에 사실은 맥락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GPT-4는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나온 날 써봤습니다. 네, 당일날. 번역 분야에서도 좀 뭔가 개선된 게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뭐 그 한국어 테스트를 아무래도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GPT-3 뭐 3.5에서 나오는 거를 통해서 오류가 있었던 걸 뽑아가지고 제가 GPT-4에서 해봤는데 네. 확실히 여러 가지로 속도는 느려진 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더 네.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결합값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값은 느려진 게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아직 번역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오픈 AI 발표를 보면 더 많은 언어를 잘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한국어가 들어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시를 갖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문장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되는 건 다 발라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난해한 문장들을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 과학적인 문장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문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게 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약간 이런 뜻이겠죠. 그거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되게 흔한 말이고 한국에서도 되게 흔한 말이고 과연 그게 1대1로 번역이 될 것이냐.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으로. 예, 의역으로. 네. 근데 지금은 그거는 또 잘 안 되는 거고 저희 회사에서 자체로 또 고어 같은 경우들을 많이 테스트 해보거든요. 고어 같은 경우를 많이 테스트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많이 테스트 해보는 게 음식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음식명은 누구나 번역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식명이 그 번역 업계에서 난이도로 거의 제일 높아요. 왜 그렇죠? 음식명은 음식을 알지 못하고는 번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냥 고유명사처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유명사처럼 모든 걸 바꾸면 우리가 그 고유명사만 보고 고유명사를 외지 않고서는 이 음식이 뭘 뜻하는지를 아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재료가 나열된 음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GPT를 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테스트해 보는 게 음식명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를 봐요. 그렇다고 막 뜬금없이 그 식당에서 만들어내는 음식명을 가지고 저희가 잔인하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봐도 음식명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네. 범용적인 음식명들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실제로 그거는 아직도 좀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챗GPT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챗GPT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슈를 빨아들이고 거의 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 등장이 우리 스타트업 같은 플리토 같은 회사는 저기서 다 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스타트업 쪽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닷컴 때 많은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그때도 사실 보면은 그 망사업자라든지 대기업들이 충분히 닷컴 분야에 먼저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니콘이 됐던 회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스타트업들이요. 2010년에 이제 스마트폰의 페네트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죠. 그때도 역시 그 휴대폰 매니팩처러가 당연히 거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유니콘이 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GPT에서도 GPT 자체를 일반 기업들이 만드는 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GPU라든지 뭐 이런 거 슈퍼컴을 갖고 있으려면 수천억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오픈 AI를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초기 투자금이 제가 알기로 거의 조 단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GPU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지 일반 중소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실제로 뭐 설계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GPT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서비스랑 융합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지금부터 활발하게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개인들 혹은 많은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플리토라는 회사는 일단 번역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메인 비즈니스니까 근데 GPT가 다 먹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챗GPT가 모든 걸 다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공급할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더 워낙 그쪽에서 잘하면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시장의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GPT가 아시겠지만 하나의 이제 저희의 기술의 이름이잖아요. 서비스의 이름인데 GPT 기반 우리가 이제 제너러티브 AI는 다양한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챗 GPT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챗 GPT만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노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챗 GPT인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 기대가 되는 거는 올해 많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GPT를 오픈을 할 거죠. 지금 오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잘못 열었다가는 구글처럼 사람들의 뭐 팩트 기반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결국 그게 기사가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올해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GPT 분야로 뛰어들고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게 확 다가오는 게
저희 회사에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 데이터 공급에 있어서. 아, 왜냐 어차피 프리트레인드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데이터를 공급할 줄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는 GPT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새 GPT를 쓰는 게 있어요. GPT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 생성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컨버세이션이라든지 아니면 OCR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피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생성하는 데서 GPT를 활용도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B2C의 네. 서비스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B2C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뭐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알게 모르게 저희 기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네. 가시면은 QR 코드들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QR 코드를 스캔하면은 메뉴판이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다 바뀌어서 보여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이거 국어로 번역으로 이렇게 네, 찍어서 네, 보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명 번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방식을 쓰고 이제 GPT 방식을 결합을 해서 그 번역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 되어 있고요. 100% 완벽하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인페인팅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메뉴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메뉴판 위에 이렇게 싹 녹여가지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처음엔 백화점들도 이거 뭐 번역기 써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필요 있나 하다가 최근에 다 바꿨습니다. 네. 다 바꾸고 있고 해당 기술들이 이제 컨텐츠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100%라는 건 없거든요. 번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씩 수정하는 걸 갖고 다시 GPT 기반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파인 튜닝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라는 걸 별로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는. 요즘 고민이 좀 돼요. 얘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미래에는 영어가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 매우 의미 없는 짓이죠. 지금 돌아보면 내가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게 아들에게 반복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래된 토론이었죠. 저희가 옛날에 이제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도 과연 미래에는 저런 기술이 나올 건데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냐. 네. 구글 번역기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바벨피쉬라든지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향후 10년 안에는 내가 언어를 몰라도 완벽하게 번역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언론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10년씩 뒤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이 오면 미뤄지는. 기대만큼 빨리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NMT가 온 다음에 그 2016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제 기사 아직도 기억하는데 5년 안에 없어진다라고 그랬거든요. 2016년이니까 2021년입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저희가 어떤 컨퍼런스를 가도 저는 인공지능이 번역한 컨퍼런스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NMT 컨퍼런스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네. 인공지능 번역이라든지 언어 인공지능 컨퍼런스 가는데 네. 제일 재밌는 거는 그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되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네. 여기는 언어 인공지능 컨퍼런스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떻게 보면 발표라든가 이런 거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인공지능의 미래를 되게 낮게 보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언어라는 걸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살기 위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안 하면 저희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가 언어를 바라보는 이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낮아졌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언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잘 모르면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기 위해서 뭐 아둥바둥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더 생길 거다. 예를 들어서 몽고어다. 몽고어는 저희 이 방에 있는 분들 아무도 못 하잖아요.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몽고 가라 그러면 되게 불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언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몽고어를 어느 정도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몽고라는 나라에 관심을 더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책도 읽고 싶고 그 안에 있는 뭐 웹툰도 읽고 싶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을 때 과연 인공지능으로 그게 해결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언어를 깊이 알아야지만
그 몽고에 대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친밀도를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기술을 알지 못하면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GPT가 코딩을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뭐 과연 이 코딩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GPT를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코딩 같은 경우는 답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어의 모호성이라 그래가지고 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예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너 이 언어를 해야지 네가 먹고 살 수 있어 네. 라는 것보다는 번역기를 같이 번역기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GPT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말을 만들 수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너를 이해해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글로벌로 너의 꿈을 펼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진출을 할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을 좀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는 계속 하되 예. 시험을 위해서 하는 하는 공부는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이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어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